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며느리 뺨을 때린 건 제 평생의 가장 큰 치부였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큰 소리였죠. 아파트 복도까지 들렸을 겁니다. 그날이 바로 일요일 저녁 6시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다는 그 신성한 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딩동댕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파국을 알리는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현주를 처음 의심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늘 깔끔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외출할 때마다 옷에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겁니다. 시니어 향수가 아니라 뭔가 달콤하고 낯선 냄새. 제가 코가 좀 예민해서 그 향수 냄새가 꼭 낯선 남자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며느리가 깜빡 잊고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폰. 제가 원래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라디오를 듣다가도 제 머릿속에서 혹시나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멈추지 않더군요. 결국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현주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잠금 패턴을 풀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손자 생일로 해놓은 패턴이 풀리더군요. 현주는 아마 제가 그걸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장롱 속의 스캔들,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해야 할 며느리의 사생활이 제 손에서 더러운 비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내 아들 동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내 손주들은 어쩌나?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정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과일 접시를 내어놓는 그 순간이었죠. 현주는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오해?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절한 내용이더구나. 내가 팀장님에게 보낸 그 메시지들. 너 지금 우리 동현이를 뭘로 보고 이 집안을 뭘로 아는 거니? 결국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현주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터지고 현주의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울면서 용서를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맞은 뺨을 감싸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들었죠. 어머니,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세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한테 충실하셨어요? 어머니도 제가 아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똑같으시잖아요. 며느리가 외친 어머니도 똑같으시잖아요. 라는 말은 뺨을 맞은 고통보다 더 깊은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아들 동현이는 우리 둘 사이에서 그저 손만 비비며 엄마 현주야 제발 하고 읊조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며느리는 저에게 똑같다고 소리쳤을까요? 며느리의 외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어머니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던 삶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아침 운동 간다고 일찌감치 나가셨고 저는 주방에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요즘은 믹스커피가 없으면 아침이 헛헛합니다. 단맛으로라도 하루를 시작해야지. 며느리 현주가 출근 준비를 마쳤는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동현이와 결혼하고 나서도 늘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저도 잔소리는 줄였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사귀었지요. 현주야, 오늘 아침은 안 먹고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화장대 거울로 저를 보더니 네, 어머니.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회사 가서 토스트로 대충 때울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아침은 밥심인데 속 버릴라 하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현주는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주가 현관문을 열기 직전에 멈춰서서 뭔가를 칙칙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뭘 그렇게 뿌리니? 아, 어머니. 오늘 거래처 중요한 미팅 있어서요. 옷에 냄새 배면 안 되잖아요. 향수 좀 뿌렸어요. 현주가 돌아서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겉옷을 입었는데도 그 향이 믹스커피의 달콤한 향을 순식간에 덮어버리더군요. 달콤하면서도 뭔가 나이 어린 여성들이 쓰는 것 같은 가볍고 싱그러운 향이었습니다. 저는 늘 써오던 은은한 꽃향기 아니면 비누 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향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무슨 영업직도 아닌 디자인 팀장이 거래처 사람들에게까지 향수를 저렇게 진하게 뿌리나? 저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며느리 사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는 건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어른으로서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향수 냄새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낌새가 하나 더 포착되었습니다. 현주가 평소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주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동현이는 벌써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제가 걱정 섞인 투로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하고 저녁 회식했어요. 오늘은 팀장님이 쏘신다고 해서. 현주는 피곤한 기색 없이 얼굴에 살짝 홍조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또 팀장님. 현주가 직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팀장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회식이야 그럴 수 있지만 술은 많이 안 마셨지? 몸 망친다. 네, 어머니. 저 술 잘 못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맥주 한 잔 했어요. 현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주가 벗어놓은 겉옷에서 아까 그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담배 냄새 같은 것이 섞여서 나는 겁니다. 현주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죠. 저는 현주의 겉옷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마지막으로 뭔가 알 수 없는 남자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식을 했으니 그럴 수 있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하지만 제 불안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지켜온 어른의 도리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날 현주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저는 현주의 옷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며느리의 옷방은 늘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옷들을 정리하다가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식사 금액은 꽤 비쌌고 날짜는 현주가 회사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로 집을 비웠다고 말했던 날짜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났는데
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비싼 식사를? 영수증의 결제 카드는 현주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득 현주가 자주 언급했던 그 팀장님 이름이 김태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은 이미 물증으로 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주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영수증의 눅눅한 종이 감촉이 온종일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들 동현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덮어두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동현이는 그저 회사 일 때문에 아내가 바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며 태평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한 틈을 타 며느리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걸 말하면 이 집안은 깨진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저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저는 현주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현주의 옷과 냄새를 살피고 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동현이에게는 현주에게 너무 무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시는 며느리가 그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그 순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에서 그 팀장님과의 불륜 메시지를 보았고 제 이성을 완전히 놓았던 겁니다. 감정의 훅 며느리의 낯선 향수 냄새와 영수증이 증명하는 외도. 저는 이 사실을 폭로하여 아들의 가정을 깨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지켜온 것처럼 이 치부를 덮고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의 외면은 결국 제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외로움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주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와 그 청담동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한 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는 발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현주를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해본 적 없는 비열한 짓이었지만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첩보원이라도 된 양 현주의 퇴근 시간, 주말 외출 시간, 옷차림까지 전부 제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주가 평소와 달리 주말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동현이는 늦잠 자고 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현주야, 주말인데 어디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회사 팀원들끼리 봉사활동 가기로 했어요. 다들 주말에 시간 내는 거라 일찍 가야 해요. 현주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옷은 평소 주말보다 훨씬 차려입은 듯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봉사활동을 가는데 저렇게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에 어쩐지 설레는 듯한 표정이라니.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봉사활동? 어느 동네로 가는데? 너 혼자 가니? 네, 어머니. 다들 각자 차로 가기로 했어요. 봉사활동 끝나고 뒤풀이도 있어서 저녁에 좀 늦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현주는 저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주가 나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주말 아침부터. 내 아내, 현주 말이다. 오늘 봉사활동 간다고 일찍 나갔는데 너는 알고 있었니? 네. 봉사활동요? 아니요.
저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 동현이의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갑자기 잡힌 건가 봐요. 현주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쁘다고는 했어요. 동현이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저렇게 둔해서야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집안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 내내 현주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동현이에게 현주가 너무 바쁜 것 아니냐, 아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식으로 떠보기도 했지만 동현이는 그저 엄마, 저도 바빠요. 현주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겠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 버렸습니다.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주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의 명예가 며느리의 외도로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현주가 중요한 발표를 위해 회사에 며칠 동안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주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 간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제 윤리의식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패턴을 풀자 메신저 앱에 알림이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채팅방 이름은 역시나 팀장님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모르게. 현주 씨 덕분에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다음 주말에도 만날 수 있죠? 보고 싶어요, 현주 씨.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현주가 보낸 저도요. 팀장님. 같이 있으면 늘 설레요. 라는 메시지까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제 아들 동현이에게 닥칠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들이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배신당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거실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불행이 우리 집에 닥치는가. 그때 현관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다시 집으로 들어서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돌아온 것이겠지요. 현주가 거실로 들어서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저를 보았습니다. 현주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현주는 제가 휴대폰을 봤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 휴대폰을 보신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짓을, 우리 동현이를 뭘로 보고 이 집안을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저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이런 짓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라는 명백한 증거. 이 사실을 아들 동현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으로 갈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침묵하고 희생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가정이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제 손바닥이 며느리 현주의 뺨에 닿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노래자랑 음악도 만수 씨의 기침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죠. 오직 제 손에 남은 그 화끈거리는 고통과 현주의 충격으로 돌아간 고개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 꿇고 빌거나 혹은 조용히 방으로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시집살이를 통해 배운 여자들의 방식은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주는 달랐습니다. 맞은 뺨을 만지지도 않고 현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동안 제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도전적이고 싸늘한 분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손대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날카로워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갈랐습니다. 후회? 내가 바람을 피워놓고 무슨 후회? 내가 내 아들을 기만하고 이 가정을 욕되게 했는데 내가 왜 후회를 하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제 목소리는 이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떨려 며느리를 다시 때릴까봐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현주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던 동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현 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동현이는 그제야 벌벌 떨며 우리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현주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놀라서 그러신 거야. 엄마, 제가 현주 설득할게요. 일단 둘 다 진정하세요. 진정요? 동현 씨는 늘 그랬죠. 중요한 순간에 늘 엄마 뒤에 숨거나 진정하자고 회피하거나 당신이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현주는 동현이를 밀쳐냈습니다. 동현이는 현주의 힘에 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죠. 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현주가 내뱉은 그 똑같으시잖아요. 라는 말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너랑 똑같다고?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비밀이 있다는 듯이 짓거린 거니? 당장 말해. 그게 뭔데? 현주는 맞아서 붉어진 뺨을 한번 쓸어 올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의 막을 올리듯 아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반부 소반전 5회 뒤집기. 어머니, 제가 왜 팀장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연애가 하고 싶어서 동현 씨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뭔데? 내 휴대폰에 적힌 그 간절한 메시지들이 연애가 아니면 뭐란 말이니? 내가 내 입으로 보고 싶다, 설렌다고 했잖아.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였습니다. 네,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설렌다고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 제가 그동안 동현 씨 때문에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웠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동현 씨의 그 끝없는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신문지에는 몇 주 전 저희 동네에서 발생한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동현 씨의 사업 실패와 2년 전 그 거액의 빚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집을 몰래 담보 잡아서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 맞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비밀이었습니다. 동현이가 2년 전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만수 씨 몰래 제 노후 자금과 이 집을 담보로 겨우 돈을 마련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현주에게는 동현이가 잘 수습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명분으로.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누가 말해줬어? 저는 패닉에 빠져 현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동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주야, 너 그걸 어떻게 해? 동현이 역시 경악했습니다. 동현 씨, 당신이 2년 전에 사업 정리하면서 회사 기밀 서류인 척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를 저한테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봤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근저당 설정 서류를. 당신이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아서 당신을 건져 올린 것을요. 현주는 이어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여자는 살림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 집의 가장 큰 경제적 기둥을 무너뜨린 건 당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했죠. 제가 이 집의 빚을 갚기 위해 2년 동안 이를 악물고 일해서 밤샘 작업하다가 코피를 흘려도 동현 씨는 현주가 열심히 사내하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후반부 대반전의 단서 며느리 외도의 진짜 이유. 현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제 폭탄의 가장 위험한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난 팀장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저희 회사 고객사의 이사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의 결정권자죠. 동현 씨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이 집 담보대출 이자가 매달 허덕이고 있다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격렬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나는 동안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제가 2년 동안 짊어진 짐, 동현 씨가 모르고 어머니가 숨긴 그 모든 경제적 압박감을. 그분은 저에게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짐을 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는 그게 설렘이었어요. 저의 고립된 현실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희망이요. 어머니가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는 프로젝트를 따낸 후에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고 저의 그 희망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현주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저지른 외도가 사실은 내 아들이 무너뜨린 가정을 구하려 했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는 이 엄청난 오해의 뒤집힘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외도를 도덕적 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 가장 고독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주의 뺨을 때린 것은 내 아들의 무능력과 내 평생의 위선에 대한 저 자신에게의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헌신적인 아내와 강직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는 결국 아들과 남편의 실패와 무책임함을 숨기는 거대한 거짓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현주는 그 장막을 찢어버린 것이었죠.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려는 며느리를 나는 내 손으로 때렸다. 며느리의 외로움은 결국 내 아들의 무책임이 만든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현주가 내뱉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진실은 제가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의 무능력과 제 희생이 결국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죄책감. 제가 현주의 뺨을 때린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하려 했던 발악이었던 겁니다.
폭행 사건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덤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뒷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동현이는 어제 충격으로 몸져 누웠는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현주 역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제가 어제 차린 잡채와 불고기가 그대로 식어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커피는 달콤함은 없고 지독한 쓴맛만 났습니다. 그 쓴맛이 꼭 제 인생의 맛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현주의 방 앞에 섰습니다. 현주야, 문 좀 열어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잠시 후 현주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뺨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현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한 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이 가정을 지킬 용기도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현주는 여전히 저에게 싸늘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현주야. 내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저는 현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현주가 밤샘 작업을 하며 쌓아둔 디자인 샘플들과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주의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대출 통지서를 보았습니다. 이자 납입 기일이 코앞이었습니다. 현주야, 이 대출은 동현이 사업비 갚는다고 내가 몰래 잡았던 그 담보 말이지? 네, 어머니. 아버님, 동현 씨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시죠? 이젠 저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그 팀장님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현실적 위기의 정점이었습니다. 현주가 유일한 희망으로 잡으려 했던 경제적 구명줄마저 끊어진 것입니다. 현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 이혼할 생각이에요. 동현 씨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제가 번 돈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젠 견딜 수가 없어요. 현주의 이혼 선언은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내 아들의 가정이 깨진다고? 내가 평생 지켜온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고? 저는 현주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현주야,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 내 아이들은 어쩌고. 내가 나가면 동현이는 어떻게 살라고. 현주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현 씨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그래 오셨듯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들의 무책임한 삶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동현이를 책임지고 만수 씨를 감싸며 살아왔던 것처럼 현주도 결국 그 짐을 저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만수 씨 몰래 숨겨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파트타임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그리고 만수 씨 몰래 받은 연금 일부. 이 집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현주에게 당장의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현주에게 갔습니다. 현주야,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비상금이다. 당장 이자부터 갚아. 그리고 이혼 이야기는 내 아이들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현주는 제 통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이 돈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에요. 어머니가 또 희생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각자의 몫을 찾아야 할 때예요. 며느리는 제가 희생이라는 이름의 늪에 빠져 사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만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비 때문에 현주가 이혼하겠대. 현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왜 당신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처럼 자신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침묵하고 회피했습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이 애초에 현주가 회사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어. 다 당신이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안 한 탓이야. 만수 씨는 여전히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만수 씨의 그 말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 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갈 것이다. 저는 만수 씨의 방에서 나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서류철 안에는 30년 전 만수 씨와 제가 이혼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 사무실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주에게 똑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리 격분했는지, 그건 바로 저 역시 현주처럼 외도 직전까지 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대 후반 만수 씨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지쳐 있을 때 저는 섬유 공장에서 만났던 옛 동료이자 저에게 늘 따뜻하게 말 걸어주던 김씨 아저씨와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손잡는 것 이상의 일은 없었지만 그 아저씨에게서 저는 여자로서의 인정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저는 결국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현주의 외도가 저를 그 30년 전에 외롭고 인정받고 싶었던 나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뺨을 때린 것은 결국 30년 전 외도 직전까지 갔던 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다시 현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현주야, 사실은 나도 30년 전에 너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단다. 현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낡은 이혼 상담 기록을 현주에게 내밀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집안의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포기했지. 그리고 평생 나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현주는 이 집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려 했지만 저는 30년 전 저의 고독한 영혼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의 이혼을 막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낡은 가정을 놓아주는 것이 제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정한 희생일까요? 현주에게 30년 전 제 이혼 상담 기록을 내밀었던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진 느낌이었습니다. 현주는 제 고백을 듣고 울지도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죠. 어머니, 이제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저처럼 도망칠 곳이 필요하셨던 거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한 여자로 봐주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동현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현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밥도 거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문 좀 열어다오. 한참 후에 동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현주가 이혼한대요. 제가 현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업도 망치고 아내한테도 무심했어요.
동현이는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 아들을 감싸고 무조건적으로 편들었던 제가 그날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동현아, 내가 잘못한 건 현주에게 무심했던 것만이 아니야. 내가 가장 크게 잘못한 건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내가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현주가 어떤 심정으로 그걸 감당했는지 너는 생각해 봤니? 저는 현주가 프로젝트를 따내려 했던 과정, 그 팀장과의 만남이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절박함이었다는 모든 진실을 동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현이는 충격으로 말이 없었습니다. 현주가 너한테 설렌다고 했던 건 내가 주지 못한 인정과 위로를 그 사람에게서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평생 내 아내가 고립되어 있든 말든 내 일만 신경 썼지. 너는 아내에게 동반자가 아니라 경제적 책임자를 요구했던 거란다. 아들을 향한 저의 직설적인 비판은 평생 아들의 체면을 깎지 않으려 노력했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무책임함이 아내의 외로움을 키웠음을 깨달은 듯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만수 씨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해.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더니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이 집이 우리 재산의 전부인데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라 빚의 담보예요. 현주가 이혼하겠대요. 이 집을 팔아서 동현이 빚 갚아주고 우리도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도 당신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30년 전에 당신의 외도 문제와 내 외로움을 덮고 침묵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집안을 억지로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만수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새 출발 선언은 만수 씨에게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집 지키는 아내의 상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만수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번에는 인정의 의미였습니다. 의미 있는 선택 놓아주기와 화해. 저는 현주의 이혼 결정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현주가 이 집을 떠날 때 짐을 덜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현주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았던 비상금과 만수 씨의 연금 일부를 모아 마련한 돈을 건넸습니다. 현주야, 내가 이혼하고 새 출발할 때 아이들 양육비나 내 생활비로 써라. 내가 이 집을 위해 2년간 희생한 대가라고 생각해다오. 이 집의 빚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현주는 제 손에 든 돈 봉투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저도 어머니의 진심을 몰랐어요. 저에게도 어머니의 그 희생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니다, 현주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억지로 짐을 지운 것이 잘못이지. 이제 내 삶을 살아라. 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최고의 교육일 거다. 결국 동현이와 현주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동현이는 현주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현주야, 너에게 짐만 지워서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이들은 내가 잘 돕겠다. 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만수 씨와 저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일부를 가지고 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만수 씨는 이사를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좁아진 집에서 저에게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신 고생 많았지. 라는 30년 만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주는 이혼 후 그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했지만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과 현주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현주는 저에게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전화 속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새로이 맺고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저의 50년 희생은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고통과 폭력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애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작은 빌라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사건이 있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좁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제가 라디오를 틀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고 제가 커피를 타면 군말 없이 마십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아이들을 데려올 때마다 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닮은 꽃이에요. 현주는 이제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들 동현이는 이혼 후 비로소 철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무책임을 뼈저리게 후회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며 매달 저희에게 생활비를 잊지 않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동현이에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제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처럼 저도 제 삶을 김영애의 이름으로 채우고 싶어서요. 이 이야기는 결국 외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무관심을 외면했고 저는 남편의 무책임과 저의 외로움을 3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외면을 탓할 때 그 외면은 폭력이 되어 돌아왔죠.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아주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